저는 어린 시절을 암울하게 보냈습니다. 대여섯 살 때부터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자면 저한테 2살 어린 동생과 집에 둘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출근하시고 나면 엄마는 단장하고 나가시며 이따가 배고프면 상에 차려놓은 밥 먹고 애기 응가며 엉덩이 잘 닦아주고 알았지? 엄마 갔다 온다 하고 나가셨어요. 더 어렸을 때도 그랬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대여섯 살 때부터는 그랬어요.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저희는 얼마 있지도 않은 장난감으로 놀고 동생이 울면 엄마가 했던 걸 기억해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5살 된 아이한테 동생을 맡겨놓고 나갔는지, 또 그 어린애는 언니라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동생도 저랑 둘이 있는 게 당연했는지 출근하는 엄마를 보고 울거나 보태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마는 늘 해가 어둑해질 무렵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빠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좋았습니다. 그런 날은 엄마도 집에 계셨거든요. 평일에도 아빠가 쉬시면 엄마도 쉬셨어요. 저희 때는 보통 7살 때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저는 유치원도 다녀보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동생이 혼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이 절 반겨줍니다. 언니, 왜 이제 와? 라고 했거든요. 하기 후 친구들이 놀다 가자고 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동생이 생각나 저는 빨리 집에 가야 했습니다. 아빠는 늘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시고 매일 8시쯤 퇴근하여 오셨습니다. 엄마는 저녁 시간이 오며 저녁밥을 짓고 빨래도 하며 집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기 전에 낮에 먹었던 그릇을 설거지하고 동생과 함께 씻고 청소도 해두어야 했습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혼자 있는 동생이 걱정되어 아빠에게 아빠, 동생도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 다니면 안 돼요? 내 친구들도 보니까 병설 유치원 다녔다가 학교에 온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동생도 이제 병설 유치원 다니게 돼서 아침에 동생이랑 같이 학교 오던데 나도 동생이랑 같이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생각 좀 해보자고 했고 엄마랑 상의를 하셨는지 3일 뒤부터 저는 학교에 동생과 함께 등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저희를 등교시키며 바로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동생과 집에 와도 먹을 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어 동생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했던 건데 그땐 그런 걸 몰랐지요.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저희도 좀 컸으니 집을 늘려 이사를 가자고 하셨고 그간 모아놓은 청약 통장이며 적금을 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푼도 없었대요. 단 한 푼도요. 아빠는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셨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던 엄마는 아니 이깟 푼돈 갖다 주면서 무슨 돈을 모으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계속 일한 게 있는데 월 기본급에 바쁠 때는 추가 수당으로 받아오는 돈이 다 얼마인데 돈이 없대. 많이 벌어오는 달엔 50, 60씩도 벌어오잖아. 아, 몰라, 없어. 저는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일을 하러 가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커서 알게 되었던 거지만 엄마는 동네 어느 집에 매일 고스톱을 치러 가신 거예요. 결국 엄마랑 아빠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빠랑 살게 되었고 엄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3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아빠가 매일 아침 저희 아침 식사와 제 도시락에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먹을 점심까지 챙겨놓고 출근하셨습니다. 저녁도 아빠가 아침에 밥을 넉넉히 해두고 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만 꺼내 동생과 먹으면 되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간단한 청소랑 방 정리는 제가 해두었어요. 그간 다녀보지 못했던 학원도 다녀보게 되었어요. 아빠가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셔서 피아노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보고 싶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제 기억 속 엄마는 호칭만 엄마였지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저에게 식사 때 소세지는커녕 계란 구워 주신 적도 없고 늘 차가운 밑반찬에나 먹었고 찌개나 국도 아빠가 계신 주말에나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엄마가 없어도 저희끼리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 아빠가 새엄마가 되실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냥 엄마라는 단어가 싫었어요. 첫인상도 따스했던 새엄마는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새엄마는 친엄마와 달리 집에 계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을 하며 저희를 깨우시고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하고 제가 세수하고 나오면 동생을 직접 씻겨주시고 옷도 계절에 맞게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따뜻한 반찬이 있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 도시락에 고기 반찬도 생기고 겨울이면 보온 밥통 위에 딱딱 계란 후라이도 하나 얹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 때는 교실 뒤편에 와서 저희가 수업하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고 운동회를 할 때면 맛있는 김밥도 사서 저희를 응원하러 와주시기도 했지요. 다른 집, 친구, 엄마들이 해오는 것들을 새엄마는 저에게 모두 해주셨습니다. 아빠도 새엄마도 저희 자매에게 엄마라 부르라고 이야기한 적 없으셨습니다. 그냥 버릇없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부르고 싶은 대로 편하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제 동생은 금방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춘기 무렵이라 그런 건지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쉽게 엄마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새엄마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적은 없었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남들 겪는 사춘기를 살짝 겪고 나서 새엄마에게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새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막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남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아직 어린 아가라 우리 가족 모두 육아를 도왔습니다. 엄마는 저희와 동생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그날부터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저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땐 야단도 치고 필요할 땐 매도 들으셨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러셨기에 새엄마에게 더 마음을 열 수 있었지 싶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잘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셨습니다. 원래 저희는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저희가 점점 자라자 어느 날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3 때였어요. 이사를 한 첫날 늦은 시간 방에서 공부를 하던 저는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사를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거야? 당신이 이사 가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돈도 부족할 것 같고 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아니, 큰애가 고3인데 아무래도 집이 좁아서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맨날 친구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집에 애들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원래는 큰애 고3 되기 전에 이사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사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적금 탔는데 마침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남아있다길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마련한 거예요. 그래도 이사한다고 하니 당신이 믿고 알아서 하라고 해주셔서 고민 많이 안 하고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엄마의 그 마음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성적이 중간 정도 되었는데 그간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시로 인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다녔고 소개팅으로 5살 연상 남편을 만나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새엄마였던 것을 잊고 마치 절 낳아준 엄마였던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뒤 제 동생도 결혼을 하였어요. 저희 남편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탄탄한 편이었고 월급도 괜찮게 받는 편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 엄마의 부재를 느꼈던지라 남편에게 이야기해 집에서 살림만 하며 아이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며 정리해고 당하는 거였죠. 하루아침에 저희는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남편과 고민 끝에 퇴직금의 대출을 땡겨 편의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편의점 회사를 알아보다 어느 한 편의점을 선택했고 부푼 마음으로 개업했습니다. 동네에 나름 좋은 위치에 자리해 있던 저희 편의점은 첫 달부터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나 제 남편은 밤에 근무를 하며 편의점을 24시간으로 돌렸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음이 재미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시장처럼 돈을 깎아달라는 사람, 원 플러스 원 제품이 아닌 물품을 가지고 와서 원 플러스 원 해달라는 사람. 그런데 밤에는 더 별별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군요. 술 취한 사람, 험악한 사람,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너무 힘들어했고요. 한 번씩 시간대를 바꿔보자고 해도 한사코 남편이 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을 차가 돌진해 남편이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 편의점에서 있던 남편은 그날 손님이 오기 전 새벽 5시 무렵 편의점 주변을 쓸고 있는데 만찬 운전자가 몰던 차가 정지 신호에 정지를 한다는 게 악셀을 밟아 저희 편의점으로 돌진한 거고 하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저희 남편을 친 거죠. 남편은 전치 16주를 받았습니다.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남편을 간병하며 편의점 보수공사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을 하루빨리 다시 운영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작 24시간 운영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알바는 쉽게 채용하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주간 알바를 채용하고 야간 간병인도 썼습니다. 남편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은 엄마가 와 계시며 봐주셨습니다. 사고를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엄마셨어요. 엄마가 안 계셨다면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겪어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편의점 공사가 마무리되고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오더군요. 그중 인상 깊은 사람은 매일 밤 11시쯤 와서 소주 2병과 마른 안주를 사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아주머니셨습니다. 저희 엄마 또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정말 매일 그렇게 술을 드시더라고요. 저야 하나라도 더 판매하면 좋지만 매일 계속되니 그분의 건강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괜한 오지랖이었겠지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되었을까? 그날도 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언제나와 같이 술과 안주를 사십니다. 계산대에 오셔서 물건을 내려놓으시며 대뜸 너 이미정 아니니? 이미정? 이라고 하시길래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표가 있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라 그냥 매일 보니 딸처럼 생각이 들어 그런가 하고 애써 웃으며 네,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은 이미정이에요 라고 하자 아니 너 동생도 있잖아. 동생이 이미숙이고 2살 차이 아니야? 너희 둘 나이가 이제 한 40 정도 되지 않았나? 저의 개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엄마도 못 알아보냐? 그럼 여기에 전에 일하던 사람이 남편이냐? 아유, 사람 참 좋아 보이더만. 네가 날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은 있구만.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간 잊고 지냈던 엄마라뇨. 아직도 이 근처에서 살고 있어? 나는 전국 팔도를 돌고 돌다가 결국 살던 곳이 좋다고 다시 여기 와서 사는데 네가 아직 여기서 살 줄이야. 내 단골 편의점이 니네 집일 줄 또 누가 알았겠냐? 내가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거나 네 아빠한테 가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라. 아휴, 나도 미련 없어. 아무튼 자주 보자. 난 간다. 그렇게 그날도 밖에서 술을 마시고 가셨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는데 신경이 엄청 쓰였어요. 하지만 언제나처럼 시크하게 술만 열심히 마시고 가십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래서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저희 친정 엄마라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의 친엄마인 듯 했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물이나 음료수 등을 가져가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밤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또 엄마가 오셔서 식품을 그냥 가지고 가시거든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분이라고요. 그날도 엄마는 오셔서 계산을 안 하고 가셨고 알바하는 분이 신고를 해서 이내 경찰서에 연행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신이 편의점 주인 친정엄마라며 우리 딸이 알아서 해결하는 부분인데 저 알바생 나부랭이가 뭘 몰라서 신고한 거라면서 난리를 치셨다고 하네요. 이내 저도 경찰서에 갔고 경찰이 친정엄마라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엄마는 맞지만 제가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절 제대로 키운 적도 없다고요. 엄마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이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2달 뒤 남편이 많이 회복되어 가던 즈음 다시 친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래고래 욕을 하더군요. 너 어떻게 엄마를 신고할 수가 있냐? 내가 좀 따지러 왔다. 엄마라뇨? 여기 엄마가 어딨어요? 어디 있긴 어딨어? 어? 여기 있지. 딱 봐도 넌 나 닮지 않았니? 아버지랑 이혼하시면서 저희 두고 가신 거면 엄마이기도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희 어려서부터 저희는 키우지도 않고 엄마라뇨. 갑자기 나타난 이유도 모르겠고 이제라도 만났다고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랍시고 딸 편의점 장사 물건 함부로 가지고 간다는 게 어이가 없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네요. 이년아, 네가 신고한 바람에 노역하고 왔잖아.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냐? 노역을 하던 진역을 살던 그게 제가 알 바인가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노역을 했다고.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니네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가지고 가는 건데. 아, 그게 그렇게 아깝냐? 엄마 아니라고요. 내 엄마 아니라고요. 남이잖아요. 왜 자꾸 엄마라고 하세요? 그럼 진짜 우리가 남이냐? 네, 남이에요. 그러니까 가세요. 그렇게 친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가보기 전 집에 들러 아이들과 엄마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제게 낮에 간호하고 밤이면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지? 라고 물으셨고 괜찮아요. 낮에 그 사람 잘 때 저도 침대에서 눈 붙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아니지. 얼굴이 너무 까칠하다. 오늘 닌 거라도 한 대 맞아. 정말 괜찮아요. 혹시 뭐 다른 고민 있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생활이 길어지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곧 그이도 퇴근하니 괜찮아지겠죠. 솔직히 말해, 넌 늘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도 얘기 안 하잖아. 대신 그럴 땐 너한테 그런 표정이 있어. 엄마 속일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친엄마가 나타난 일과 나타나서 한 행동에 대해서요. 그러자 그 온화한 엄마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군요. 오늘부터 내가 밤에 가서 일할게. 나야말로 낮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낮잠 자면 돼. 아니에요. 엄마 힘들어서 못하세요. 괜찮아. 넌 몰라. 엄만 할 수 없는 건 이야기도 안 꺼내. 내가 너희도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자신이 있었으니 너희 아빠랑 결혼한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 아빠랑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을지언정 결혼은 안 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나갈 테니 넌 오늘 병원 갔다가 집에 와서 애들 챙겨. 안 그러면 집에 애들만 둘 거야. 내 말 명심해. 엄마, 생각보다 친어머니 성격이 세셔서 상처 받으실까 걱정이 되어서요. 나도 한 성격 하니깐 걱정 마. 그날 그렇게 엄마는 편의점으로 저녁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고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한 9시쯤 잠에 들었고 친엄마는 매일 밤 11시에 편의점에 오셨기에 그쯤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이미 친엄마는 편의점에 오셨고 저희 엄마랑 뭔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아니, 내가 여기 사장 엄마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져간다는 건데 그쪽이 왜 그래요? 이 여자가 진짜 왜 이래? 알바면 눈치 좀 챙겨. 네가 여기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나 잊지 마. 여기 사장님이 엄마시라고요? 그래, 내가 엄마라고.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아무래도 매일 밤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실수는 내가 넘어가 줄게. 진짜 염치라고 모르는 여자네. 엄마는 누가 엄마야? 내가 진짜 엄마인데. 아니, 이 여자가 약을 먹었나? 내 배 아파서 나왔다고. 내가 엄마라고. 잠깐만. 어허? 혹시 당신이 우리 딸 계모야? 아, 계모구나. 친엄마 나타났다고 하니 자리 빼앗길까봐 겁났었나 보네. 나 그 남자한테 미련도 없고 이제 애들 다 컸는데 내가 키울 일도 없으니까 웃기시네. 누가 겁을 낸다는 거야? 배 아파 나으면 다 엄마예요?
애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피는 것도 엄마가 해야 할 일들인데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데 인간 대접 해주는 걸로도 고마운 줄 알아.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왜? 치려고 쳐봐. 난 내 자식들 일이라면 무서울 게 없어. 네가 치는 거 그거 맞으면 되지. 네가 나 쳐서 다시는 편의점에 발 안 들인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맞아주지. 너 그럴 수 있어? 야, 너 미쳤냐?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너 돈 다 해먹고 애들이랑 남편 두고 도망간 거잖아. 그래서 이혼 당한 거잖아. 내가 너였다면 성인 된 자식 알아봤어도 아는 척도 못했을 거야.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그냥 잘 커준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감사해하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철면피인지. 생물하고 떠들면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그게 도둑년이지 뭐야? 그래서 이혼까지 당했으면 진짜 창피해서 못 나타난다. 야, 네가 내 인생을 알아?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편의점이 여기밖에 없어. 다른 편의점 좀 가. 다른 편의점은 돈 내야 하잖아. 여긴 내 딸 편의점이니 내 거나 다름없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니? 엄마라면 딸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될까 생각하게 되는데 어쩜 딸 등골이나 빼먹을 생각만 하고 그래? 지금 사위도 사고 나서 누워있는 판에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지 편의점도 운영해야지. 하루를 48시간같이 쪼개서 사는 애라고. 아유, 걔 부지런한 건 지 아빠 닮았나 보네. 그게 할 소리야? 아무튼 됐고 보니깐 여기 영수증 다 당신이 돈 안 내고 간 내역이던데 이거 지금 다 내고 가. 안 그러면 또 신고할 줄 알아. 아이고, 뭐 그거 벌금 내거나 일 조금 하고 나면 풀려날 거야. 마음대로 하슈. 나는 돈 없어. 사랑하는 딸내미 친엄마를 그렇게 꼭 신고를 해야 속이 시원하시오? 제가 그때 편의점 밖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엄마에게 톡을 보내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내 경찰이 도착했고 깜짝 놀란 친엄마는 언제 신고를 했냐며 저희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신고했는데요.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세요? 뭐? 네가? 네가 인연한테 홀려서 친엄마도 신고하고 봐요. 세상 말세다 말세. 인연아, 넌 천륜도 몰라? 어떻게 엄마를 신고할 수 있어? 자꾸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친엄마는 이미 제 나이 10살 때 제 마음속에서 죽었어요. 제게 엄마는 이분 한 분이라고요. 친엄마를 두 번째로 신고한 그날 엄마께서 내 말을 혹시라도 속상하게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희 사는 집 지금이랑 반대쪽으로 이사하고 편의점도 이동하면 어떨까? 내 보니깐 그 여자 나오면 또 나타나서 진상 부릴 사람 같은데 말이야. 네가 친엄마라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난 너희 가족을 위해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생각해 볼게요. 저도 당장에 그러고 싶지만 엄마가 이야기하신 동네는 지금 저희가 사는 곳보다 집값도 높고 건물 임대료도 좀 높은 편이라 쉽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 거니 내가 강요는 못 하겠구나. 그런데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렴.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그간 꾸준히 적금 모아서 탄 거 모아둔 통장인데 난 나이도 들었고 지금 사는 집이 만족스러워서 이사 갈 생각도 없거든. 너 이사 가고 가게 새로웠는데 보탰어. 엄마, 괜찮아요. 지금까지 저희 자매 예쁘게 사랑 가득 주며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도움까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앞으로 살면서 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 못 도와줄 수도 있어. 엄마도 앞으로 아빠랑 남은 세월 살면서 써야 할 돈은 남겨야 해서 이것밖에 못 줘. 엄마, 엄마. 얼른 받아. 너 이거 안 받으면 네가 날 친엄마보다 못하게 생각해서라고 생각할 거야. 엄마, 그런 거 아닌데요? 엄마랑 아빠랑 평생 벌어오신 돈인데 제가 받아도 될까 싶어서 그래요. 내가 줄만 하니까 주는 거야. 그렇게 엄마는 제게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빠하고 상의가 다 되신 거고요. 저희는 다음날 바로 집과 편의점을 내놓고
이사할 곳의 집과 편의점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친엄마는 CCTV 분석 결과 상습 절도로 구형되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천사처럼 나타난 엄마는 제게 악몽 같았던 엄마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우고 엄마란 한없이 따뜻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엄마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절 향해 손 내밀어 주신 듯 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겠지만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함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이사도 잘했고 편의점도 유독 인구가 많은 곳에 문을 열게 되면서 돈도 제법 잘 벌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매월 놓치지 않고 제법 큰 금액의 적금을 꼬박꼬박 들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저희를 위해 선뜻 내어주셨으니 막내 동생 장가갈 때 저희가 자금 마련하라고 돈을 턱하니 내어주고 싶어서요. 남편과도 이미 상의가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다쳐 누워있는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에 놀랐고 저희 엄마가 나서서 모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세월 저희 부모님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살피면서 지내려고 합니다.